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단기 생산함수 2절에 그 총 생산물과 이제 한계 생산물까지 말씀드렸는데, 거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함수, 비용함수 얘기 계속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좀 그저 딱딱하고 재미없고, 근데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는 가장 없는 부분입니다. 전체 이것이 근데 정신을 좀 여기 좀 정리를 하고 한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림 또 역시 잘 그려가면서 해보십시다. 자, 어제 했던 거 좀 이어보죠. 자, 2절이 단기 생산함수입니다. 단기 생산함수 상황은 단기니까 기술 수준 일정하고 자본 투입량도 주어져 있고 노동 투입량만 변하는 거죠. 가변 요소, 고정 요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핵심은 물리 현상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뭐냐? 그러니까 다른 요소는 그냥 놔두고 한 요소, 여기선 노동이죠. 노동만 늘릴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뭡니까? 궁극적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계 생산물이 줄어들게 된다.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소하게 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으로 보시면 노동 늘린다. 자본 투입량은 일정 불변. 그럴 때 이제 한계 생산물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어느 단계 지나면은 결국은 감소, 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것으로부터 총 산출량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총 산출량과 한계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시그마 더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대로 보시면 구간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우선 자,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한계 생산물이 증가하는 동안에 총 생산물은 증가한다. 어떻게 증가합니까? 예, 체증적 증가하고 그 다음에 수학체의 감이죠. 줄어드는데 그러나 0보다는 클 때 그때는 총 생산물이 체감적 증가하다가 MP0일 때 극대. 그 다음부터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줄겠죠, 이렇게. 이게 TP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림이, 이런 형태의 생산물 곡선, 그림이 나오게 된 것은 물리 현상을 기초로 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 못했던 게 뭐냐면은 AP, 총 생산물까지 끼워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못했어요. 그럼 오늘은 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TP, AP, MP 요 세 가지 그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정리할 때는 먼저 TP 곡선부터 먼저 그려놓고 이제 역으로 그것으로부터 MP, AP 이렇게 이제 구하는 그림 공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먼저 위에다가 TP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으로부터 AP와 MP를 이렇게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알고 있으니까 그림을 여기다가 옮겨서 그려봅시다. 그래서 TP 곡선이 이런 모양이죠. 노동 투입 늘린다. 자본 스톡은 일정하다. 그랬을 때 이게 총 생산물 곡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TP로부터 역으로 MP 구해보고 AP 구하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한번 거쳐보자 이거지. 자, 그럼 먼저 말이죠. AP 한번 보십시다. 평균 생산물 어제 이제 정했는데 지금 이건 노동 중심으로 해보면 되겠죠. 노동의 평균 생산물은 어떻게 구했죠? 그렇지. 총 산출량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눈 게 평균 생산물이죠. 자, 그 다음에 MP는 어떻게 구했어? 수리적으로 보면 TP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MP 정의할 때 노동 투입량 늘릴 때 그에 따라서 총 생산량이 증가한 부분 나눈 것이 MP다. 그러면 수리적으로 보면 총 생산 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해라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그림 공부 좀 해보십시다. 그러면 AP를 구해야 되겠다. 평균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그림 공부 이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 말이지. 자, 보십시다. 여기 이제 TP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노동 투입량과 총 산출량의 관계지.
근데 AP의 정의가 이렇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평균치의 식이 저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 노동 투입량이 10단이고 산출량은 30단이다 이렇다면은 자, 요 예에서 그냥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죠? 30. 그죠? 총 생산량이 분자 30이고 노동 투입량은 분모 열 되죠. 그러니까 얼마야? 3이다 이거지. 그럼 이걸 그림으로 보자고. 총량을 나타내는 선으로부터 평균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결론은요. 원점에서 직선 기울기가 고점에서의 평균치다 이거지. 그치? 왜냐면 잘 봐봐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이를 밑변으로 나눈 게 기울기죠. 근데 지금 높이가 뭐예요? 총 산출량이고 밑변은 노동 투입량이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됐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저 그림 잘 보시고 평균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네, 원점에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기울기가 그 점에서의 평균치다 이거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노동 투입량이 이 정도다. 예를 들어서 한 뭐 30단이 된다. 그때 요 높이가 총 생산량이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30단이 노동 투입할 때 평균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높이, 밑변 나누면 되니까 그림으로는 원점에서 직선 그렸을 때 기울기가 평균치 된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봐주시죠. 여기 이제 총량을 나타내는 선이 있는데 원점에서 직선 기울기가 평균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원점에서 그은 직선 그었더니 요점에서 접하더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동 15단이라고 해보자고. 자, 다시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TP 곡선과 접하더라. 여기서 노동 15단이 투입할 때 그렇더라.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 파란 점 노동 15단이 투입할 때는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다른 어떤 노동 투입점에 비해서 기울기가 가장 크겠죠.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결론 말할 수 있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총 생산물 곡선과 접하는 점에서 평균 생산물은 최대된다 이거지. 그렇죠? 네. 그런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TP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원점에서 직선 기울기가 평균치다. 평균치. 그런데 원점에서 그은 직선이 접하는 점이 하나 있을 텐데 틀림없이. 그러면 그 점에서는 뭐야? 기울기가 최대. 다른 어떤 노동 투입점에 비해서. 따라서 평균 생산물이 최대가 된다 하는 정보 알 수 있죠? 그래, 됐어. 그럼 이쪽으로 옮겨오자고. 그럼 이제 TP 곡선 주어져 있을 때 AP 곡선의 형태를 한번 잡아봅시다. 우선 TP가 제로죠. 이 점에서는 총 산출량이 제로야. 그러니까 이 노동 투입점에서는 평균 생산물도 평균치도 0 되겠죠. 총 산출량이 제로니까 이 점에서는 평균치도 0이야. 그 다음 원점에서 직선을 딱 그었는데 이 점에서 접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동 투입점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생산물이 최대 되겠죠. 그러면 최대 구해보니까 뭐 얼마 나온다. 점을 하나 찍어놓고 보면 그러면 AP 곡선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나올까? 자, 보세요. 다른 노동 투입점에서는 평균치가 요거보다 작고, 그렇죠? 여기서 극대가 되고,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은 이런 모양의 선이 나오겠지. 이게 AP 곡선이 되지. 앞으로 우리가 평균, 한계, 이 선은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이해를 제대로 합시다. 자, 그래서 평균치는 원점 직선 기울기인데 TP와 접하는 점에서 기울기가 최대. 네, 그래서 AP 곡선의 모양이 저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은 이제 한계죠. 한계 생산물 곡선을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요거는 잘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총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미분해다. 그럼 그림으로 구하려고 한다면 뭐예요? 총 생산물 곡선의 접선 기울기가 되겠지. 접선의 기울기. 그럼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럼 여기 이제 TP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어떤 점에서
한계 생산물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그것이 그 점에서의 한계치란 말이야. 한계치인데, 자, 공부합시다. 그런데 요거보다, 요 노동 투입량보다 적게 노동을 투입할 때 여기 기울기가 있겠죠.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어디가, 지금 파란 요 부분이 변곡점이라고 할 때, 요 변곡점에 갈 때까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말해봐봐. 여기서 여기 노동 투입, 예를 들어서 이게 10단이다 그러면 10단위까지 노동 투입량을 늘릴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어때요? 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 요걸 지나면서부터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러다가 여기 TP가 극대되는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울기 0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그려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동 투입량을 10단위까지 늘릴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다가 감소해서 0이 된다. 그러니까 커지다가 감소해서 여기서 0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증가, 감소, 0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 다음 TP 극대점보다 오른쪽에 오게 되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TP 곡선으로부터 MP 한계치를 구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얘기해서 이 그림을 마무리합시다. 자, 그럼 여기 봐주세요. 여기가 변곡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TP 극대점이야. 자,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가보십시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 다음에 그리세요, 여러분. 한번 얘기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노동 투입량을 여기 변곡점이야. 여기까지 늘릴 때 TP 곡선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점점 커지다가 요거 지나면서부터 기울기 감소. 그래서 TP 극대점에서 0 되죠. 따라서 그대로 그림 그려봐. 여러분 그리지 마. 증가한단 말이야. 증가하다가 TP 극대점에서 0 극대. 그러니까 그림 그려보면 이런 모양 나오겠지. 그러다가 요거보다 노동을 더 늘리게 되면 그땐 기울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MP가 증가, 감소하는데 감소하면서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되냐면 AP 극대점을 지나도록 그 작심을 하고 그림을 그리십시오. 예, 이제 그리세요. 그 관계, 3자의 관계를 잘 헤아리면서 그려야 되겠지. 그래 놓으면 이게 이제 단기 생산물 곡선 모두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림을 처음 그리는 분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여튼 확실하게 여러분 스스로 그릴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죠? 그럼 다시 한번 보자고. 우리가 대개 가서 공부할 때는 이런 순서로 해야 되죠. 수학체감 법칙 여기서 기본으로 둬가지고 한계 생산물 곡선 먼저 표시해야 돼. 여기서는 그래놓고 TP 유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마무리는 TP로부터 AP와 MP 구하기. 그런 순서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거는요, 그림 보고 이해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이 그림 자체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좀 짚고 갈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MP 곡선은 반드시 어디를 지난다고? MP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 AP 극대점 지나야 돼. 요거 하나는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와 마지널의 관계, 평균치와 한계치의 관계, 요것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균치와 한계치. 이건 뭐 그림으로 하고 수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반의 평균 점수 한번 지금쯤 이제 시험 한번 보자 이거지. 그래갖고 점수를 구했습니다. 평균치가 얼마 나왔어? 지금 시험 보면 우리 평균치 몇 점 나올까? 금방 배웠으니까 한 95점은 나오겠지? 95점. 근데 옆에
학생 하나가 우리 반으로 전과 왔어. 전과 왔어. 길 건너 어떤 학원에 다니다가 왔어, 일로. 한계치죠. 이 사람이 새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시 평균치를 내는 거라. 그러면 제 질문인데, 이 사람 새로 우리의 학원으로 전학 온 사람 포함해서 이 시험 본 다음에 평균치를 새로 내봤더니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94.9가 됐어. 그러면 새로 온 사람은 기존에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볼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죠? 우리보다 떨어지는 놈이 왔구나. 안심이다, 쟨. 근데 한 놈이 새로 왔어. 다시 시험을 봤는데 평균치가 95.1이 됐어. 이건 어찌 된 놈이야? 어이구, 센 놈이 어째 이거? 왕따 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얘? 다시 때려서 보내? 이거 얘기다, 이거지.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잘 봐봐. 기존의 평균치에다 하나를 추가해서 새롭게 평균치를 구한다, 이거지. 그랬을 때, 자, 평균치가 줄었다면, 평균값이 줄었다면, 추가된 거, 한계치는 기존의 평균치보다 어때요? 작겠지. 반대로, 추가해서 평균치를 새로 냈는데, 평균치가 증가했다면, 새로 추가된 값은 기존 평균값보다 크다, 이거지. 그치? 요게 기본이야. 그럼 정리해보면, 평균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기존 평균치보다 한계치가 크다, 작다? 자고, 다시. 그럼 우리 반에 몸무게를 달자고, 우리 반에 평균 몸무게 나왔어. 근데 여학생이 한 명씩 들어와, 이제. 이 학생 들어올 때마다 평균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어떤 학생이 들어오는 거야? 이영자.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당연하지. 다시 한번 보면 평균치가 증가하게 되면 한계치는 기존의 평균치보다 어떻게 돼? 커야 평균값을 끌어올리겠죠. 자, 평균값이 줄고 있다면 추가된 값은 기존의 평균치보다 어떻다? 작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제 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AP를 구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까지는 평균치가 계속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계치는 평균치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되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평균치가 줄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한계치가 평균치보다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반드시 어딜 지나야 돼? MP는 AP 극대점을 지나야 한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말이죠. 요거 비용 관계도 있어요. 비용. 한번 익혀보자고. 평균 비용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평균치 한계치의 관계만 놓고 보자고. 여러분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평균치가 계속해서 감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계치는 평균치보다. 자, 다시 평균값이 계속 줄고 있대. 그러면 한계치는 평균치보다. 무지하게 헷갈리고 있구만. 혼미한 상태에 지금 아침에. 그럼 고등학교 때 추억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어떻게 돼? 주말에 담임선생님이 뭉딩이 갖고 들어오죠. 오늘 수업 지금 이 시간에는 송충이를 잡겠다. 송충이, 국어. 아무개 다 나와. 니네는 송충이야. 무슨 소리입니까? 니네는 송충이 다 나와. 여러분 안 그랬어? 송충이가 뭐야? 국어의 송충이. 우리 반 평균 점수보다 얘들의 점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반의 평균 점수를 갉아먹었다. 송충이 다 나와 임마. 엎어서 패죠. 수학의 송충이를 때려잡도록 하겠다. 박지훈 다 나와 니네. 자, 다시 송충이가 뭐라고? 평균치보다 얘들 점수. 그거 한계치죠. 너만 없었으면 우리 반 평균치가 높았을 텐데.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뭐 다 맞지. 전교 1등 하는 놈도 맞아. 우리 옛날에 그 놈은 지금 저기서 판사하는데 교류를 못하더라고. 이 놈은. 너도 나와. 엎어 임마. 그러면서 패는데 걔는 뭐 패는 게 아니야. 몽둥이로 애무를 하고 있죠. 너 왜 그랬어? 뭐 담임선생님이로. 나는 가면 엎어놓고 그냥 죽으라고 패면서 말이지. 얘 너 왜 그랬니? 교련이 왜 그 모양이냐? 매로 먼지를 털고 있어요 아주.
아주 죽여버려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그러지. 담임선생님한테. 너 나와. 너는 도대체 몇 개를 갉아먹고 임마. 됐어. 다시요. 이래도 모르면 알아서 엎어야 돼 이제. 우리 반의 평균 점수가 줄고 있어. 우리 반의 평균 점수가 줄고 있어. 그러면 요건 뭐야? 송충이들이지. 새로 이사 온 놈이 우리 반에 온 놈이 전부 송충이야. 기존의 우리 평균 점수보다 어때? 한계치가 작겠지. 그 다음에 평균값이 증가하는 동안은 어때? 한계치가 평균치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한계 곡선은 어떻게 돼? 이런 모양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한계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 평균치의 극치죠. 여기 최소점이나 최대점을 지나게 된다. 예, 요것이 평균과 한계, 그 다음에 총생산물의 관계입니다. 요거 그림은 뭐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는 문제고 관련되는 문제가 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길에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질문. 여기 자 TP 곡선이 최증적으로 증가한다. 이 부분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까지는 수학 최증, 그렇지? 수학 최증, 한계 생산물 최증해.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계 생산물이 최감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 부분까지는 여기까지는 감소하되 한계 생산물이 감소하되 얘가 0보다는 크고 나머지 이 부분에서는 한계 생산물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생산함수 얘기는 이걸로 끝. 단기는 고정 요소가 있죠. 자본은 고정 요소고 노동이 변화할 때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어서 장기 얘기 계속 해 보십시다. 그럼 3절이 근데 여러분 교재에다 이렇게 써놔죠. 장기 생산함수 첫 번째 케이스 요소 대체 이렇게 써놔. 요소 대체. 그러니까 장기 생산함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요거에서 말하는 거고 요소 대체. 그리고 괄호하고 등량선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라고. 장기 생산함수 첫 번째 요소 대체 등량선. 자, 이거는 말이죠. 장기 생산함수니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장기니까 뭐나 이거는. 노동 변화하는 거 물론이고 이젠 자본 스톡도 어떤다. 자본 투입량도 변화하는 것이죠. 자본 투입량도 변화해. 근데 지금 여기는 장기 다 변화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다. 요소 대체 그랬으니까 여러분 낱말의 뜻 한번 해석해 봐봐. 요소 대체니까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어떤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렇죠. 노동은 늘리고 아니면 자본은 줄이는 거죠. 이게 대체겠지. 아니면 노동을 늘리고 자본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노동과 자본을 서로 바꾸어서 투입하는 상태. 자, 이것이 요소 대체겠죠. 예, 그러면서 요거를 분석하는 분석 도구를 등량선이라고 합니다. 등량선. 그러면 요소 대체를 분석하는 분석 도구가 등량선이고 상황은 이러하다. 상황은 이러하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차별 곡선 상황 그대로입니다. 이게 등량선을 영어로 아이소 퀀티티, IQ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개념부터 한번 봅시다. 개념을 보면은 요소 대체 등량선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 개념이 뭐냐?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차별 곡선 얘기 그대로야. 무차별 곡선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합시다. 자, 여러분 무차별 곡선은 뭐였지? 여러분 중얼중얼 정의 한번 해봐봐. 무차별 곡선은 뭐야? 소비자에게 그죠? 동일한 만족감을 주는 소비점들이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YJ를 10개, XJ 3개 소비하거나 Y 4개, XJ 12개 소비하거나 이 사람에게 효용이 똑같다. 무차별하다. 이런 소비점들을 쭉 연결해 놓은 게 뭐야? 무차별 곡선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소비 대체잖아.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X 대신 Y 또는 Y 대신 X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죠. 등량선, 여기서는 생산에 있어서 요소 대체. 그건 무슨 얘기일까? 여기가 XJ 대신에 뭘 표시할까요? 노동이지, 노동. 여기는 YJ 대신에 자본. 그러면 최초의 A점이다. A점 여러분 불러주시죠. 어떻게 했다는 거야? A점은 뭐나?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XJ를 생산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노동 3단위, 자본 10단위 투입해서 XJ를 생산하나? 아니면 노동을 12단위, 자본 4단위 투입해서 생산하나? 생산량이 어떻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5개다. 이게 등량선이다. 아이소 퀀티티 커브.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 앞에서 했으므로 등량선을 막 그대로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소리내서 말해주세요. 등량선은 뭐다? XJ 5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하는 요소 투입점들을 연결해 놓은 선, 이게 등량선이다. 그치?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지적할게. 앞에 무차별 곡선하고 등량선의 차이점은, 무차별 곡선은 뭐 효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우리가 측정 하나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차별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다 이건 몰라. 그러나 등량선 어때요? 구체적으로 몇 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투입하면은 효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맨 유틸스다. 그건 알 수 없어.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투입하면 XJ를 5개 생산할 수 있다. 생산량 정보를 알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게 무차별 곡선의 등량선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했지만 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C점 투입하면 당연히 생산량은 XJ 생산량은 줄겠죠. 그리고 이제 동일한 생산량 할 수 있는 또 요소 투입점을 연결해 놓으면 또 하나의 등량선. 이때 XJ 생산량은 예를 들어서 2개밖에 안 된다. 반대로 이런 경우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태. 그러면 A, B, C, D다. 그러면 D점은 분명히 어때요? XJ 생산량이 많겠지. 예를 들어서 이때는 10개 생산할 때다. 그죠? 뭐 무차별 곡선이나 등량선이나 같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거를 인디퍼런스 맵, 무차별 지도 그랬죠? 여기서는 등량지도, 등량지도. 이것이 무차별 곡선의, 등량선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등량선의 성질인데 이것도 4가지 성질입니다. 다 똑같아. 빨리빨리 우리 하고 지나갑시다. 첫 번째, 등량선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원점에서 멀리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멀리 있을수록 생산량은 더 많겠죠. 지금 여기서 보듯이 요소 투입량이 더 증가하는 거니까 생산량이 더 많다. 두 번째, 등량선은 우하향한다. 당연하죠? 대체.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해야 되니까 한 요소 투입을 늘리면 다른 요소 투입은 줄여야 되지. 우하향하고, 세 번째 역시 겹치고 교차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교차할 수 없습니다. 겹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A, B, C. 만약에 서로 겹치고 이렇게 교차할 수 있다. 여기가 A, 이번에는 여기가 B, C 이래 보면은, 그렇죠? 뭐 C, D 이래 보면은 이거 모순이지. 자, C, B 비교해 보면 C점은 B점에 비해서 어떻죠? 요소 투입량이 둘 다 많아. 그런데 생산량이 똑같을 수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C, B, D, C. 요점이 요소 투입량이 둘 다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생산량이 동일할 수는 없죠. 무차별 곡선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지.
지난 시간에도 봤을 때 네 번째 성격이 뭐였죠? 우하향하되 그 모양이 어떻게 돼? 예, 원점으로 볼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하향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고 볼록, 오목.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보통 경우라면, 일반적 경우라면 이러하다. 자, 복습합시다. 복습 먼저 하시는데 요거 무차별 곡선일 때부터 한번 먼저 얘기해 보죠. 답해 주세요. 무차별 곡선이 원점이 볼록한 것은 왜 그랬지? 복습이야, 복습. 빨리 한번 해보십시오. MRS XY가 어떻기 때문에? 체감하기 때문에. 그럼 요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봤었는데요. MRS는 뭐였죠? 정의가? 불러주세요. 조건이 있어서 무슨 조건? 그렇지. 동일한 효용. 그림으로 보면 동일한 무차별 곡선상에서의 대체 비율이었지. 자, 예를 들어서 델타 X 2, 델타 Y 3 무슨 뜻이죠? 자, 이렇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X 소비량을 2배 늘리면 Y 소비량은 3개를 줄여야 무차별하다는 얘기지. 계산해 보면 1.5죠. 해석해 주십시오. MRS 1.5 무슨 뜻이었지? 이 사람은 어떤 선호를 갖는 사람이다. X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기꺼이 Y제를 1.5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X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Y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X제, 그치? 요게 이제 MRS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의라면 어떻게 됐지, 이게? 한계 효용의 비율로 쓸 수 있었죠. 분모가 뭐예요? MU, Y, 분자. X고, 그림으로 보면, 무차별 곡선, 기울기, 절대치다. 그치? 이런 관계가 있어. 그대로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등량선도 이제 똑같이 모양이 볼록하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정리해놓고 봅시다. 이거는 역시 MRS야. 근데 이번에는 LK. 얘가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좌우를 잘 보면서 봐봐. 그러니까 앞에 무차별 곡선에 있어서는 XY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는 읽어주실래요? 뭐라고? 노동과 자본의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다. 노동과 자본의 한계 대체율. 어떤 책에는 똑같이 MRS라고 쓴 책도 있는데 이거 보통은 구분하기 위해서 TS 이래. 테크니컬. 그래서 읽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노동과 자본의 한계 대체율인데 테크니컬이니까 한계 기술 대체율.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는 것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 기술 대체율. 자,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천천히 할게. 여러분이 한번 정의해 봐봐. 그렇다면 MRTS LK란 뭘까요? 요거 MRS하고 견주어서 한번 정의해 보자고. MRS는 뭐지? MRS XY는 동일한 효용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소비 대체죠. 그렇다면 MRTS는 뭘까? 우선 조건은 뭐나? 동일 생산량이지. 그림으로 보면 동일한 등량선 상에서, 그렇죠? 에서의 뭐야? 아까는 XY 대체 비율이고 이번에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율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L, 델타 K.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고. 지금 이 회사가 X제를 만드는 회사야. 10개 생산하고 있어. 델타 L 2, 델타 K 마이너스 3. 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봐요. 이 예를.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다? X제를 10개 생산하고 있는 상태죠. 노동과 자본을 몇 개씩 투입해서 X를 10개 생산하고 있는데 델타 L2 무슨 소리야? 노동 투입량을 2개를 늘렸어. 그리고 델타 K-3 자본 투입량은 3개를 줄였어. 그랬더니 생산량은 그대로더라 하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 어떤 상황이라고? 중얼중얼 한번 해봐봐. XJ 10개 생산하고 있는 중인데 노동 2개 늘리면 자본을 3개를 줄여야 똑같이 10개 생산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MRTS. 그러니까 요소 대체 비율이지. 조금 전에 했듯이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플러스 돼가지고 1.5죠. 다시 한번 해석해봐. 이렇게 보면. 이 회사는 지금 어떤 회사다? XJ를 10개 생산하는 상황에서 노동을 한 단위 추가 투입했다면 자본 투입량은 1.5개를 줄여야 똑같이 10개다. 자, 연습 다시. 이게 0.5다. 그럼 무슨 소리일까? 10개는 똑같이 생산하고 노동 투입량을 하나 늘린다면 자본 투입량은 반 개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죠? 자, 요것이 MRTS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개념만 정확히 챙기면 이제 나머지는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봅시다. 그럼 이제 아까 MRS 한계 대체율은 정의가 그렇다면 그것은 한계 효용의 비율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뭐의 비율일까? 요거는 한계 생산물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근데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분모는 MPK, 분자가 MPL. 증명은 지난번 우리 한계 효용의 이론에서 했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 이거 보기가 귀찮죠? 나란히 쓸게 다시.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증명은 이랬었잖아요. 잘 봐봐. 우리가 한계 효용 이론에서 봤던 거 한번 보십시다. 소비자 이론에서. 여러분, 요거 곱한 건 뭘 의미했지? 노동 투입 증가분 곱하기 MPL 한 것은 바꾸니까 모르겠구만.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봐봐. 델타 X, 델타 Y 이거하고 MUY, MUX가 서로 같다 그랬는데 이유를 그때 어떻게 증명했냐면 델타 X, X제 소비 증가분 곱하기 한계 효용.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였어요? X 소비를 늘렸죠? 그때 늘어난 뭐야? 총 효용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거 곱한 거는 뭐야? Y제 소비를 얘 늘렸으니까 얘는 줄여야 되겠지. 그러면은 Y제 소비를 줄임에 따라서 줄어드는 총 효용이죠. 그치? 분수식 요거 곱한 것 요거 곱한 것이 서로 어떻다고? 그러니까 무차별한 거지. 그렇지? X 늘리고 Y 줄였는데 무차별하다. 그러니까 X를 늘림에 따라서 늘어난 총 효용과 Y를 줄임에 따라서 줄어드는 총 효용이 서로 같아야 무차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거 똑같은 논리지. 그럼 다시 한번 말해줘. 델타 L 곱하기 MPL 한 것은 뭐나? 노동 투입량을 늘렸죠. 그 덕분에 늘어난 뭐야? 총 생산량 되겠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요거 곱한 거나. 지금 노동을 늘렸다면 자본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자본 투입량은 줄였단 말이야. 그때 그 바람에 줄어드는 생산량이 서로 그래야 동일한 생산량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요. 뭐 증명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은 이런 이유로 해서 요 식이 성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면 이건 뭐가 될까 역시 등량선 기울기 절대치가 됩니다. 등량선의 기울기. 그렇죠? 일로 한번 와볼까요? 이게 지금 등량선이잖아. 등량선. 그러면 등량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높이 나누기 밑변 아니야? 높이가 델타 K, 밑변이 델타 L이니까 요게 바로 나누기 한 게 뭐야? MRTS다 이거지.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등량선 기울기가 바로 MRTS, 한계 기술 대체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 소비에 있어서는 어때요? 한계 대체율 체감하는 게 법칙이다 그랬죠? 여기도 똑같은 일이 성립한다. 이게 MRTS인데 이 MRTS라고 하는 것은 체감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야.
자, 그럼 여러분 소비에서 기억납니까? 여기 한번 와봅시다. 소비에서 얘는 체감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일반적인 소비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하다 이랬어. 그치? 그러니까 요것도 뭐예요? 생산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현상이다. 참 재밌죠, 요거. 아주 대칭적으로 그대로 나타나지. 자, 그럼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하고 해봅시다. 우선 전제 조건은 뭐예요? 어느 때 이래? 요거는 어떻게 되지? X는 자꾸 늘리고 Y를 줄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네, 노동 투입량은 자꾸 늘리고 자본 투입량을 줄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물리현상, 피해갈 수 없다. 보통 경우라면, 일반적 경우라면 반드시 요소 대체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소리죠. 자, 그럼 이제 뭐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의미를 따져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으니까 그냥 바로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X제를 생산하다 이렇게 했다고. 노동은 2단위, 자본은 10단위. 노동은 적게, 자본은 아주 많이 가지고 X제를 생산했어. 예를 들어서 5개 생산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여. 자꾸.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10단위, 자본은 2단위. 이렇게 했다. 생산량은 똑같이 5개 마찬가지지. 요소 대체했다. 그때 MRTS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근데 조금 전에 보면 MRTS는 뭐야? 등량선 기울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노동은 늘리고 자본을 줄이게 되면 MRTS 체감, 등량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등량선의 모양은 어떤 모양? 원점에 대해서 볼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무차별 곡선이나 등량선이나 마찬가지 논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자, 여기처럼 만약에 등량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면 이때는 어떻게 됐다고? MRTS가 기울기가 어디서나 같죠?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MRTS 일정. 오목하다면 기울기가 커지죠. 그러니까 MRTS 체증. 그런데 일반적인 물리 현상은 어떻다고? MRTS가 체감, 줄어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원점에 대해서 볼록해야 한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 의미만 챙겨보면 되겠지? 의미. 근데 여러분 요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소비에서 MRS가 체감한다는 경제적인 의미는 뭐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소주하고 안주하고 먹는다. 돼지고기가 어떻고 과자하고 사탕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었어요. 그때 의미가 뭐지? 네가 언제 그 말 했냐? 그래? 잘 생각해봐. 그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 소주는 2병이고 돼지고기 10근 있다. 근데 2병 금방 냉큼 다 마셔버려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 소주 1병 더 마시기 위해서 얘는 예를 들어서 5근을 포기해도 좋다. 그렇죠? 소주가 없어. 안주는 많은데 그러면 이때는 뭐가 중요해요? X제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얘 하나를 더 소비하기 위해서 얘를 5개씩 포기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거는 반대 상황이다. 소주는 10병인데 새우깡 2봉지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주가 없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 MRS 0.2다. 그럼 무슨 뜻이야? 안주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소주를 몇 개 포기? 5개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적절히 소비해야지 Y만 많이 소비한다면 X제 중요도를 크게 생각하고 X만 많이 소비한다면 Y제 중요도가 크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 이게 여기 똑같이 얘기지.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자, 요 예를 그대로 가져갈까요? 만약에 지금 X제 5개 요렇게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MRTS 5 무슨 소리죠?
해석. 노동 2단위, 자본 10단위 가지고 X제를 5개를 만들고 있는데 계산해봤더니 MRTS가 5다. 무슨 뜻이야? 노동 투입량 하나 늘릴 때 자본을 5단위를 줄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야, 노동 한 단위의 쓰임새가 자본 몇 단위하고 맞먹어? 5단위가 맞먹지. 그러니까 노동을 적게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볼 때 어느 게 커요? 노동이 생산성이 크지. 당연하겠죠, 이거. 사람 손이 귀해, 기계는 널려 있는데. 그 당연히 노동이 생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반대죠. 근로자는 버글버글한데 기계가 없어. 어제 우리 농담 삼아 했던 거, 사람은 10명인데 삽이 2자루밖에 없어. 자, 이때는 어떻게 돼? 거꾸로 0점이다. 삽 한 자루 구해오는 게 사람 5명을 덜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겠죠.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MRTS 체감하는 것의 경제적인 의미는 뭡니까? 어떤 요소, 그 요소만 사용해 가지고 생산하려고 하게 되면 그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변화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 중요도의 변화를 말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노동 적게 자본 많이 하면 어느 요소가 중요하다고? 노동. 노동 많고 자본이 적으면 자본이 중요하다. 그렇죠? 자, 이것이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소비에 있어서는 소비의 상대적 중요도.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소비를 다양하게 하고자 한다. 전문화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적절하게 투입하면 되지. 어느 한쪽 요소만 가지고 무리하게 생산해봤자 그거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 소리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 생산함수 첫 번째 케이스, 요소 대체, 등량선, 무차별 곡선 대비해서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 생산함수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요소 대체, 의미는 노동과 자본, 자본과 노동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생산하고자 한다. 그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뭐예요? 대체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MRTS 체감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요소 사용량을 자꾸 늘린다. 그러면 그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는 떨어진다. 그치? 요것이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에요. 물리 현상. 여러분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겠죠. 무차별 곡선에서 봤던 그 개념이니까 대칭적으로 딱 놓고 복습도 꼭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생산함수 장기 첫 번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한다면 요소 대체, 분속도군 등량선인데 이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보니까 얘가 체감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 요소 대체할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그런 얘기가 아주 장황하게 길게 쓰여져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246페이지까지 가봐봐. 그래서 요소 대체, 등량선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47페이지에 그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그림 9-8 그림과 9-9 그림인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죠? 우리가 무차별 곡선 공부도 쫙 해. 그 원점에 볼록하다. 그쪽 가다가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특수한 사람이 있었죠. 예외적 선호를 갖는 경우. 그래서 무차별 곡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었죠. 생산에도 마찬가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생산에도. 그럼 여러분이 한번 봐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게 있으니까 한번 유추 해석해 보십시오. 247페이지 그림 9-8 그림, 9-9 그림을 보면 우선 왼쪽의 그림은 등량선이 L자형이죠. 이건 무슨 뜻이야? 한번 해석해 봐봐. 그치? 거기 그림에 있는 예대로 봐봐요. 이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X제 100개 생산하는데 노동을 몇 단위? 하나. 자본은 2단위만 투입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 잘 보세요. 노동은 한 단위 투입했는데 자본 투입량 4단위 늘려봤자 생산량은 이 100개 그대로지. 자, 반대로 자본은 2단위 투입했는데 노동 2단위 투입해봤자 어떻게 돼? 생산량 그대로 100개죠. L자형의 등량선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X제 생산량을 2배 늘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방법 없다. 그렇죠? 2배 늘리고 싶으면 요소 투입량을 두 요소를 정비례 늘려줘야 되겠지. 노동 2, 자본 4. 그럼 이때도 이제 아까와 같은 관계가 성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어떤 겁니까? 노동 하나당 자본 2단위. 그렇죠? 투입 비율이 아주 정해져 있는 거지. 예, 그렇게 이제 하면은 되고, 각각 2배 늘린다. 즉, 노동 2배, 자본, 노동 2단위, 자본 4단위. 그럼 생산량이 2배 증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 노동 셋, 자본 6이라면 어떻게 돼? 생산량은 300 되겠죠. 그럼 L자형의 등량선이 오른쪽에 L자형으로 또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소비했을 때 소비에서 봤던 것처럼 소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커피 마실 때 그랬나? 여기 예를 그대로 한다면 설탕 2스푼당 커피 1스푼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완 비율이 어떻게 돼? 반드시 지켜져야 되죠. 넷, 뭐 둘 이런 식으로. 완전 보완. 여기는 완전 보완 생산함수지. 노동과 자본. 그래야 X 생산할 수 있다. 완전 보완 생산함수. 이제 이런 생산함수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많이 하신 분이 레온티에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도 이제 두고 나올 텐데 이것을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라고 한다. 완전 보완. 자, 여러분 말해주세요. 완전 보완 생산함수는 어떤 케이스라고? 보완 비율대로만 투입하면 돼. 그쵸?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은 다르지. 오른쪽 그림은 등량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1 해봅시다. 그럼 기울기 45란 얘기지. X제 1개. 자,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해석. 자본과 노동을 한 단위씩 투입하거나 노동만 2개 하거나 자본만 2개 하거나 아무 애로사항 없이 X제를 하나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완전 대체 생산함수죠. 소비에 있어서는 어떤 거지? 국밥 그랬으면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한 끼 식사. 근데 국이 없으면 밥만 2그릇 먹이고 밥이 없으면 국 2그릇 먹이고 그래도 효용이 똑같다 이런 얘기지. 이게 완전히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완전 대체.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현실적으로 좀 보십시다. 완전 대체 생산함수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건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유 뭐 근로자가 아침에 전화 왔는데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오는 된다. 뭐 그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래 기계 대라 기계. 기계 고장 났는데 야 그거 박지훈이 불러.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돼 그냥. 아무 제약 없이 막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현실에서 보면. 사람 대신에 기계 쓰고 기계 대신에 사람 쓰고 그런 게 있나? 그건 현실에서 거의 찾기 어렵겠죠. 근데 제게 보기에는 뭐 억지로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용달차와 지게 뭐 이런 거. 예? 모르겠으면 간도. 여러분 지게꾼 알아요? 옛날에는 역 앞에 저 어릴 때 기억해 보면은 역 앞에 지게꾼 아저씨도 있어요. 요즘 청계천상가에 가도 있습니다. 그 아저씨들이. 순번 매겨가지고 지게 해주고 이제 거기가 통로가 좁으니까 뭐 기계가 들어갈 수도 없어. 차가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사람이 지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서 용달차, 오토바이를 배달하다가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안 돼. 그러면 지게꾼 아저씨 불러라. 뭐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현실에서 찾기 어렵고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는 이제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택시 서비스 같은 거 보면 그죠? 택시 한 대 서비스가 생산되기 위해선 자동차 한 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기사 아저씨가 두 분이 있어야 돼. 보통 택시라는 게 3시에 교대하더라고요. 오후 3시부터 일하셔가지고 새벽 3시에 교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가 2명이 있어야 어떻게 돼? 택시 한 대가 서비스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택시는 한 대밖에 없는데 기사 3명이다. 그럼 이 한 사람은 더 있어봤자 어때요? 소용없죠. 이거 뭐 하루 종일 앞에다 태우고 댕기나? 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택시가 간혹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있죠. 택시가 서 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사를 못 구해서 택시가 서 있다. 요즘 우리 버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죠. 또 버스가 기사를 구합니다. 일을 하려고 안 하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완전 보안 생산함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가지 예외적인 거, 생산에 있어서는 이 2가지 예외적인 경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은 그러나 등량선이 원점에 볼록하다.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우리 4절에는 그냥 그 규모에 대한 보수 이랬는데 그 옆에다 좀 써주세요. 장기 생산함수 2번째 케이스입니다. 예, 장기 생산함수 2번째 케이스는 규모 보수 문제. 그리고 요거를 표현하는 분석 도구는 K차 동차 생산함수입니다. K차 동차.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게 낱말의 뜻을 가만히 한번 보면 말이지. 3절에서는 4절 둘 다 장기니까 노동과 자본 투입량이 바뀌죠.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뭘 봤어요? 요소 대체고. 4절에서는 여기 보니까 규모 보수 어쩌고 하는 걸로 봐서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4절은. 규모가 변화한다. 3절에서는 요소를 대체하겠다. 그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지. 생각할 수 있지.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을 해. 생산하는데 노동 투입하죠. 자본을 투입하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보자고. 단기 상황은 뭐지? 단기는 자본 투입량은 불변이고 노동 투입량만 증가하는 거죠. 그게 단기지. 그 다음에 2번째 요소 대체는 뭐였어? 얘를 늘리고 얘를 줄이고, 아니면 반대로 얘 줄이고 얘는 늘리고 대체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규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으니까 같이 변화시킨다. 같이 늘리고 아니면 줄이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요렇게 람다, 어떤 상수값입니다. 람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석해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거는? 노동과 자본을 각각 같은 비율로 늘렸다 이거지. 늘렸는데 생산량은 어떻게 될까? 자,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람다 값이 2라고 해봐. 2. 그럼 무슨 뜻이죠? 노동과 자본을 각각 2배 늘렸지. 같이 늘리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그랬을 때 생산량도 과연 2배 늘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봐봐. 네 번째 절에서 규모 보수 문제를 보겠다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상황이라고요?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같이 변화시킨다 이거지. 그치? 2배 늘리거나 아니면 또 반반씩 똑같은 비율로 줄이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여기다가 K승 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요걸 우리가 K차 동차 생산함수 그렇게 읽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걸 뭐라고 한다고? 안 읽어? 큰 소리로 한번. 그게 큰 소리야? 한 번 더. 다시 뭐요? K차 동차 생산함수. 뭘 보자는 분석 도구입니까? 규모, 보수 문제죠. 규모를 같이 변화시킬 때 생산량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분석하겠다 하는 것이 K차 동차 생산함수입니다.
예, 요것이 이제 분석 도구 K차 동차 생산 함수입니다. 자, 이제 상황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하고 요소 대체하고 뭐 전혀 다르죠. 요소 대체는 늘리고 줄이고 바꾸어서 요소를 투입하는 건데 이건 같이 변화시킨다. 그지?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합시다. 요거. 그럼 이제 K 값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K가 1의 값을 갖는다. K가 1이다. 자, 우선 읽기 연습부터 합시다. 이거를 우리가 K차 동차 생산함수 그랬는데 K가 1이라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자,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뭐라고? 아주 입을 굳게 다무는구만. 입 열 때까지 여쭤보겠습니다. K가 1이면 어떻게 읽자고요? 예, 1차 동차 생산함수야. 1차 동차. 그러면 해석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2배, 2배, 3배, 3배 이렇게 늘리면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의 1승, 3의 1승, 그치? 근데 어떤 수의 1승은 바로 그 수가 되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야? K가 1이고 1차 동차 생산함수면 요소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늘리면 생산량은 딱 그만큼만 증가하는 거죠. 그래. 이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규모를 확대한다. 그렇죠. 규모 확대할 때 그 보수가 어떻다고? 불변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겠죠. 자, 너무 중요해요. 제가 자꾸 읽어보십시오 하는 게 이유가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귀찮지만 K가 1이면 이 생산함수를 어떻게 부른다? 예, 1차 동차 생산함수인데 그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규모를 확대할 때 보수가 불변이다. 의미는 규모 확대한 만큼만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지. 그치? 2배, 2배면 생산량도 2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될까? 1보다 클 때부터 먼저 합시다. 1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2차 동차 생산함수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지? 2차 동차면 K가 2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 2배 늘리면 생산량은 4배지. 3배 늘리면 3의 자승, 2차 동차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2는 극단적인 경우고, 하여튼 1보다 조금만 크기만 하면, 1보다 크기만 하면은, 자, 여러분이 이름 한번 붙여봐봐. 노동과 자본을 같이 늘리는 거죠. 규모 확대할 때 그 보수가 어떻다? 요건 불변이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증가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소 투입 증가, 즉 규모 확대하는 것보다도 산출량은 더 많이 증가한다 이게. 그렇죠? 자, 제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어떤 회사의 생산함수를 구해봤더니 1.1차 동차 생산함수라고 한다. 어떤 상황이라고? 1.1 그러면. 그렇죠. 규모 확대할 때 그 보수가 증가하는 거고, 의미는, 낱말의 뜻, 의미는 노동과 자본을 각각 2배, 3배 늘릴 때 생산량은 2배 이상, 3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치? 근데 이건 어떨까, 이제? 0.5차 동차 생산함수. 0.5차 동차. 어떤 뜻입니까? K가 0.5. 여러분, 어떤 수의 0.5는 뭐지? 오랜만에. 루트죠, 루트. 그럼 예를 들어서 보자고. 그럼 이번에는 말이지. 4배 늘렸어. 그러면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고? 4의 루트가 되니까 2배만 늘어나죠. 9배를 늘리면 생산량은 3배밖에 증가하지 않아. 자, 0.5는 이제 극단적이야. 그럼 우리가 느낌은 받아서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규모를 확대할 때 그 보수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치? 이게 K차 동차 생산함수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규모 확대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분석 도구는 K차 동차 생산함수다. 근데 K가 1이면 1차 동차 생산함수라고 부르고 그 성격은 뭐예요? K가 1이면 규모 확대할 때 그 보수가 불변.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줘. 의미는 뭐예요? 규모 확대할 때 보수 불변이라는 말이에요. 의미는. 같이 늘리는데 그 늘린 비율만큼하고 정비례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 근데 1보다 크면 보수 증가고 1보다 작으면 보수 감소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규모 확대할 때 규모 보수 상황인데 물리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초기에 아주 소규모로부터 사업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그렇죠? 나 혼자, 사장 혼자, 나 혼자 기계 한 대 가지고서 소규모로 사업 시작을 했다. 근데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종업원 하나 더 쓰고 기계도 하나 더 사고 계속 늘려. 그러니까 기업이 아주 소규모로 시작하다가 규모를 점점 이렇게 확대해 나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자연 현상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올까? 그냥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길을 꺾진 않겠죠. 처음부터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규모 보수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변 거쳐서 감소 상태로 간다. 이게 규모 확대할 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부터 이제 사업 규모를 늘려나갈 때 처음에는 규모 보수 증가, 불변, 감소 상태로 간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봤죠? 자본주의 경제 특징은 뭐라고? 대량 생산의 이익, 대규모 생산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대량 생산, 대규모 생산이라는 게 처음에 경제 발전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 초기에는 이게 증가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단계를 지나면은 보수 불변을 거쳐서 감소 상태로 간다 하는 것이 나타나는 물리 현상입니다.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번 퀴즈나 한번 하고 갈까? 여러분 0차 동차 생산함수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 K차 동차인데 0차 동차 생산함수 그러면 뭐 0차 동차는 굉장히 힘차 보이죠? 어떨 것 같아? 0차 동차니까 전 국민이 떨쳐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아. 근데 이거 상황은 심각하네. 심란해. 그치? K가 0이지 0. 그럼 어떤 수의 0승은 얼마야? 1이죠. 2배 늘리면 2의 0승이니까 1. 3배 늘려도 1. 4배 늘려도 1. 그러네. 어떤 거나 이거나. 그죠? 뭔가 힘차기는커녕 아주 기운 쭉쭉 빼는 거지. 2배, 3배, 4배 늘려도 생산량은. 그치? 규모를 늘려도 생산량이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경우가 이제 0차 동차가 되겠지. 자, 퀴즈 몇 개만 합시다. 0.9차 동차면 어떤 상황이라고? 규모 보수 감소. 1.2차 동차 생산함수 규모 보수 증가. 1차 동차 규모 보수 불변. 0차 동차 과당. 그치? 현실에 0차 동차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뭐, 초종약수, 이런 거. 초종약수. 그러니까 각종 무슨 채취산업, 그렇죠? 자연에서 채취하는 그런 경우는 0차 동차입니다. 처음에 이제 초종약수, 그거 뭐 아주 약수, 물맛도 좋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좋다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초종에다가 말이죠. 그냥 파이프들을 박은 거야.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는. 초종 약수가 아니라 초종 우수. 다 빗물 들어간 거야. 그치? 하도 구멍을 뚫어놓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무리, 관리도 잘하는 거야. 빗물이 다 들어갔겠죠, 이게. 약수가 아니라 우수야. 그러니까 지금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몇 개만 하고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요 지하에서 생산되는 만큼만 생산해야죠. 그 이상으로 파이프 꽂고 사람 동원한다고 해서 생산량 증가하는 거 아니지. 이런 경우는 채취산업 같은 경우는 0차 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생산함수 두 번째 경우 규모 확대할 때 K차동차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단 정리는 해. 여기서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뭐였죠? 규모 보수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규모를 확대할 때 초기에는 어떻게 돼? 그 보수가 그러다가 불변 상태로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감소한다. 그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교재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할게. 우리 교재에는 안 내놨는데 우리 교재에는 1장에서 간단히 얘기하고 지나간 그런 얘기인데 꼭 필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결합생산이라는 겁니다. 결합생산. 요거는 뭐냐면 joint product 그래가지고 지금하고 상황은 조금 달라져.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전제할 때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한 가지 생산물만 생산한다. X지 한 가지만 생산한다. 그것이 지금 이제 전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요소를 투입해가지고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생산물을 생산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X제품만이 아니라 Y제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결합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할 때 배추도 심고 무 한꺼번에 같이 경작할 수 있죠. 또 아니면 뭐 제화점, 옛날 얼마 전까지도 그런 광고가 나왔었는데 금강제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 구두만 만드는 게 아니죠. 엘카토 같은 것도 보면 요즘에는 구두만 만드는 게 아니죠. 가죽 제품, 옷까지 만들고 이러잖아. 이게 결합생산이란 말이야. 또 분식집에 가면 어때요? 메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뭐 모든 메뉴 다 있다고 5분 안에 나옵니다. 5분 넘기면은 그저 들고 가세요. 뭐 이런 거 많지. 나 지난번에 어디 저 지방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되게 재밌어. 혹시나 하고 5분 넘기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제대로 나오더만. 이제 그런 게 결합생산이에요. 결합생산. 자, 요거는요. 분석하는 분석 도구가 생산 가능성 곡선이라는 거지. 영어로 Production Possibility Curve, PPC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개념 보면은 뭐 어렵지 않고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X, Y, 예를 들어서 100개, 80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50개, 40개. 자, 해석해 주십시오. 의미는 어렴풋이 다 잡히겠지. 결합생산, 두 가지를 생산하며 생산 가능성, 곡선, PPC다. 좌표점을 제가 지금 몇 개를 찍어봤는데 얘기해 볼래요 한번? 뭐겠어 이거 PPC라는 것은. 자, 이게 한 회사라고 한다면 어떤 회사는 지금 노동과 자본 투입해서 X, Y를 생산할 수 있다. 근데 가능성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저거는 최대 생산량을 보여주겠죠. 그럼 해석해봐봐. 80은 뭐겠어? 80은 그쵸. 뭐 느낌이 오잖아. 우리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을 다 투입하고 노는 놈 없이 다 투입하고 투입하되 어떻게 해야 돼?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고 그랬을 때 극대 생산량 되겠죠. 100개. 모든 요소 다 투입, 효율적 관리할 때 극대 생산량. 요거 해석은 앞에 거가 X 되겠지? 어떻게? X 50, Y 40 최대 생산할 때. 그러니까 가능성 곡선은 뭐예요? 그 회사의 최대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말이죠. 우리가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봐도 되겠지. 한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한번 해석해봐. 이게 대한민국의 PPC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죠. 최대 생산 능력이다 이거지. 이렇습니다. 요거 보여주는 게 생산 가능성 곡선입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저 미시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얘기가 나올 거고. 자, 그럼 요거 자체 가지고서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회사 사장님이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또 아니면 한 나라 뭐라고 좋지만 일단 이제 회사라고 얘기해 본다면 사장 입장에서 과연 실제 생산은 이 위에서 할 수 있을까? 어때요? 그렇다면 사업해서 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실제 생산은 어디가 있을까? 그렇지, 요 안에 있겠지. 가능 곡선 상에서 생산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거 왜 그러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근로자들이 100명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본 설비, 뭐 기계 10대 갖고 생산한다. 우선 기계 노다지 고장나죠? 노다지 고장나가지고 AS 부르는데 AS 해로 온 놈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발로 툭툭 치다가 그냥 가고. 고장난단 말이에요, 고장. 근로자는 또 어때요? 꾀병 부리고 몸이 아파서요. 그리고 안 나오는 놈 있죠? 지각하지. 또 1년에 두세 달씩은. 그죠? 데모한다고 뛰어댕기죠? 그렇죠? 일학급 파병 반대하는데 왜 회사를 파업을 해? 아주 돌아버리는 거지, 지금 요새, 우리나라가. 일학급 파병하는 거하고 우리 회사 파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파병 반대한다고 회사 문 닫는단 말이에요. 사장은 돌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실제 생산은 이거보다 안쪽에 있어. 자, 그렇다면 잘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PPC 선상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이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 회사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거지. 불량률이 떨어지고, 그렇죠? 불량률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이 무단 결석 결근 안 하고, 기계는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고, 그죠? 회사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겁니다. 경영 합리화입니다, 이게 좋은 말로.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만약에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라면 뭘까? 이 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선 실업자가 줄져 있죠. 그 다음에 휴업하고 폐업하고 있던 공장들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한다. 경기 회복이지. 경기 회복. 그 다음에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노사 대화합, 뭐 6개월 앞으로 1년 동안 무분규. 그죠? 근로자하고 전체. 그때 노사정 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추구했었죠. 그래서 한 6개월, 1년 가까이는 무분규. 하여튼 열심히 잘해봅시다, 서로. 그런 선언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죠, 요즘. 서로 이쪽 저쪽 양보 좀 하시고. 그렇게 되면 실업률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 효율성이 개선되고, 그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봐. 그런데, 이런 거는 뭘까? 우리 회사나 우리나라의 PPC가 빨갛게 됐다. 즉,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요거는 노는 요소가 취업했거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경우고 이거 PPC 자체가 바깥으로 옮겨가는 거라. 그 나라 생산 능력 자체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 나라 요소 부존량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 자본, 자연자원 이런 것들 요소 부존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제4의 생산 요소 뭐가 있다고? 기술 진보가 일어나거나. 그렇지. 그러면은 한 나라의 생산 능력이 커지는 거죠. 이게 개별 기업이라고 한다면 생산 라인 하나를 증설했다든가 근로자들을 뭐 100명을 더 뽑는다든지 새로운 기술 개발했다든지 그러면 저런 변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효율성 개선이고 이거는 성장이죠. 성장. 생산 능력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라고 한다면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 한 나라는 안에 있는 점을 선상으로 끌고 가고 이 선 자체를 바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경제 성장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이제 생산 가능성 곡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갖고 두 가지를 생산한다. 결합 생산한다. 분석 도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PPC 중심으로 살펴볼 게 있어요. XY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회사가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50, 40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입니까? 중얼중얼 소리내서 한번 말해봐봐. 이게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요소를
100% 투입하고 투입된 요소는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면은 최대 X 50개 할 때 Y 40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제 PPC 선상 한 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랬을 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기울기. 그러면 PC 생산 가능성 곡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하는 얘기죠. 근데 이거 이제 마이너스 우하향하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절대치를 씌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나 생각해 보면은 이거죠. 자,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요거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5, 10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현재 이 회사가 50, 40 저 PPC 한 점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지. 기울기를 찾아보자라는 말은. 자, 예대로 한번 봐봐. 어떻게 했다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해요? X 생산량을 몇 개? 5개를 늘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YJ 생산량은 10개를 줄여야 한다. 줄일 수밖에 없지. 모든 요소 다 투입해서 생산한 거니까 X 생산량을 55개죠. 5개를 늘리면 반드시 YJ 생산량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주어져 있잖아. 10개니까 30개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지금 이제 2다 이 말이야. 해석해 주시죠. PPC 곡선의 기울기 2 의미는 뭐야? 사회적으로 볼 때 또는 회사 전체로 볼 때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X 생산량을 하나를 늘리면 Y 생산량은 2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PPC의 기울기는 결국 뭘 나타내는 거예요?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 하나 늘리려면 Y를 2개를 줄여야 한다. 포기해야 한다. 기회비용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PPC의 기울기를 우리는 MRT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한계 전환율, 한계 변환율 그렇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어느 회사가 PPC 한 점 선상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때 기울기는 MRT라고 하고 그 기울기 값의 의미는 이거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0.5 그럼 무슨 뜻이라고? 기울기 MRT 0.5는 X 생산량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는 YJ를 0.5개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물리 현상이 있습니다. 결합 생산에서의 물리 현상은 뭐냐면 MRT 체증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체증한다 하는 게 법칙이야. 전제 조건은 뭐냐면 X만 자꾸 늘릴 때 하는 얘기지. 자, 그럼 여러분 감 잡았지? 무슨 소리일까? X 생산량을 자꾸 늘리게 되면 MRT가 체증 점점 커진다 이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봐주세요. 요 점에서는 MRT가 지금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2다 이거지. 2. 자, 그러다가 여러분 봐봐. 요 점에서 그쵸? 기울기를 구해보면 값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2보다 커져서 3이 됐을 거다 이 소리야. 그럼 해석 한번 해봐봐. 이 점에서는 MRT 2이다가 요 점에서는 3 됐다. 그대로 해석해 주시죠. 우리 이해해서. 어떻게 됐다고 3이면. 요 점에서는 XJ를 하나 늘리려면 YJ를 몇 개 포기해야 된다. 3개를 줄여야 되지. 그러면 아까 하고 다른 점은 뭐 이때는 X 하나 늘리기 위해서는 YJ를 2개만 줄여도 됐는데 이번에는 3개 줄여야 한다. 이쪽으로 가면 4개다. 이쪽으로 가면 5개다. 이런 소리죠. 그거야. MRT 체증한다. 이게 물리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 하나 해고 가자고. 그렇다면은 MRT는 PPC의 기울기죠. 이게 점점 커져야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PPC 곡선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야 돼? 원점에 대해서 오목해야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기울기가 최감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 최증해. 그러니까 일단 PPC 모양은 따라서 PPC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해야 돼. 자, 됐어요. 모든 얘기 다 끝났는데 조금 생각하고 갑시다. 그래서 결합생산이라는 것이 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생산물을 생산한다. 그걸 표현하는 분석 도구는 생산 가능성 곡선입니다. 그런데 원점이 오목해. 이유는 뭐요? MRT 체증 법칙이야. 법칙. 그럼 요거는 의미만 좀 생각해 봅시다. 이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봐봐. 이게 체증한다는 말은 어떻습니까? 자꾸 X제 생산량만 늘리고 줄이게 되면 똑같이 X제 한 개 늘리더라도 줄여야 하는 Y제 수량이 점점 어떻다는 거예요? 많아진다 이거지. 그치? 예.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요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요소, 부적절한 요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X제가 농산물이다. Y제는 공산품이다. 이랬을 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이 그 성격으로 볼 때 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노동과 자본이 있겠죠. 또 공산품 생산에 적절한 노동과 자본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자꾸 농산물 생산만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품 생산에 투입해야 할 필수적인 요소까지도 빼다가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Y제 생산량은 급감하게 된다 이거지. 좀 이제 농담이고 과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쌀 농사 지어야 되겠다. 올해 뭐 흉년 나서 야단났다. 내년엔 농사를 늘린다. 쌀을. 그럼 이쪽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삼성 반도체 공장 가가지고 반도체 박사 보고 당신 내년서부터 와가지고서 농사 지어. 큰일 났어 지금 쌀이 다 흉작이고. 반도체는 어떻게 하고요? 글쎄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이게 와서 생산해야 돼. 나 농사 안 져봤는데 뭘 앉아 해봐봐. 워이 해봐. 워이 잘하네. 그냥 내일부터 해 와서. 또 말은 안 되지만 여기 뭐 하는데? 반도체 공장인데요. 헐어 여기다 빨리 논해야지 원 이거. 딱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과장이 심했습니다만은 자꾸 이것만 생산하다 그러면은 반도체 박사 공장 다 헐고 농사 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 생산량은 급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요소, 부적절한 요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이제 한꺼번에 쭉 끌고 왔는데 그럼 이제 한꺼번에 정리할 일이 있어. 뭐냐면 생산함수는 결국은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가지 상황이 나왔죠, 지금. 처음부터 다 나왔어. 한번 봅시다. 지금 생산 상황은 네 가지야. 단기, 장기 두 가지 결합 생산이지. 그러면 여러분 빨리빨리 얘기 정리하고 가자고. 단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단기는? 그렇죠. 단기는 자본은 묶어놓고 노동만 늘려. 그게 단기야. 그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뭐죠? 궁극적 수학 체감의 법칙이다. 그 다음은 장기 첫 번째는 뭐였죠? 요소 대체. 분석 도구는 등량선.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MRTS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그치? 장기 생산함수 두 번째는 규모 확대죠. 분석 도구는 K차, 동차 생산함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동시에 같이 늘려. 같이 늘리는 거지. 그때 나타나는 물리 현상은 규모 보수 증가, 불변 감소로 간다. 마지막 결합 생산은 뭐죠? 주어진 요소를 가지고 두 가지 이상 생산한다. 그치? 분석 도구는 PPC. 근데 모양은 원점에 오목하다. 이유가 뭐예요? 물리 현상이죠. MRT, 즉 기회비용이 체증한단 말이에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네 가지가 우리 경제 분석에 필요한 물리 현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마무리할 것은
여기 지금 상황이 전부 다르죠. 별개의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나타나고 있는 물리 상황에서의 물리적 상황에서의 인과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체증하든지 체감하든지 이게 하든지 MRTS는 체감하고 규모봇은 증가하다 감소하고 MRT는 체증하는 거야.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체감하기 때문에 뭐 저것도 체감한다 이런 게 아니다 이거지. 전혀 별개의 현상, 독립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게 올해도 시험 문제가 났었는데 서로 상황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요 나타나는 물리 법칙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 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생산함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함수로부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미시형자 공부가 말이야 재미없어 하고 자꾸 이제 그러는 분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가 제대로 정리를 안 해놔서 그래. 막 뒤죽박죽하고 그러니까. 지금 요 칠판 한 면에 다 나와 있죠. 요러한 이제 생산함수 요거 정리하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비용함수 어제 우리가 쌍대관계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물리 현상은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 생산함수에 조금 마무리 더 할 얘기 한 다음에 비용함수로 가 봅시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